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앞에 계약법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 부분 좀 넣고 다음 주 올 때는 제가 앞에 부분에다가 대리를 좀 넣을게요. 민법 총치. 대리 아시죠? 민법 총치. 거기 대리 파트를 문제를 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계약법을 넣을게요. 전체를. 알겠죠? 대리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문제는 계약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넣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갖고 오시면 돼요. 자, 한번 봐볼래요? 설명 듣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설명 듣는 게 사람들이 설명을 안 들어요. 설명을 더 들어야 되는데 원래. 자, 저당권 효력이 저번 주에 저당권 했던 거 기억나죠? 다시 한번 봐보는데 저당권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원본에 반환 기간이 2년으로 지체가 돼 있었어요. 2년으로 원본이 2년 지체가 됐어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요.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는 얼마치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요. 원래는 그 피담보 채권에 보면은 원래는 원본을 받아야 되죠. 원본 그다음에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체 우리가 연체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기를 이렇게 치우고 원본 이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연배상 말고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위약금이 되고 그다음에 지연이자가 원래는 1년분이거든요. 지연이자가 1년분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실행비용이에요. 실행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본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연이자하고 실행비용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원본 반환부터 2년이 지금 경과됐어요. 그럼 만약에 경락대금으로부터 1년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채무자가 갚을 때는 원본 지연이자 전부라고 돼 있잖아요. 변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연배상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무슨 의미예요? 2년분을 모두 갚아야 되지 여기처럼 1년분만 갚으면 안 돼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부 변제를 해야 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가 넘어가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지연이자는 몇 년분을 받아요? 여기는 1년분만 받아요. 경락대금은 1년분만 받지만 채무자가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3년 지연됐으면 3년치, 5년 지연됐으면 5년치를 모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두 여기가 포인트예요. 채무자. 1번이 지금 옳은 정답이고 2번의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또 여기다가 임목이라고 했죠.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가 된 수목이 있습니다. 요 수목, 요것들은 토지에 부합이 안 돼요. 이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별개로 보거든요. 별개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X가 돼요. 이건요. 만약에 여기가 토지인데 갑의 토지고 나무가 올라가 있어 이렇게. 여기 저당을 잡으면 이 저당권 효력은 수목에 미치는 게 맞아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지만 여기처럼 뭘 갖추면요. 여기처럼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임목법에 따라 등기가 되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하고 요 수목은 미치지 않아요. 별개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 중요하고요. 토지 저당권 효력은 제3자가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물 보이니까 요거 농작물, 농작물 미치면 안 되죠. 농작물은 무단입니다. 무단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요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농작물은 배추, 고추, 쪽파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수목은 안 됩니다. 과수목은 여기 해당이 되질 않아요. 과수목은 아니 그 땅이 경매로 넘어올 때 그 토지 위에 쪽파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경락인에게 안 넘어간다고. 이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요건. 그 다음에 전세권에다가 전세권이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인데 이게 부기등기거든요. 이렇게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병이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돼요. 기간 만료로. 그 기간 만료 소멸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실행 붙일 대상이 없다고. 근데 지금 이 갑으로부터 뭘 가져올 수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요 저당권자가 여기를 뭐해요? 압류합니다. 이걸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돼요?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물상대의라 그래요. 물건, 저당권,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때 저당권자에게 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돼요. 당연히 요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이에요. 반환채권을 압류를 해요.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토지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요.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이 여기 저당이 잡혀 있다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누가 신축한 거예요? 누가? 갑이 건물을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럼 토지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당권은 어디만 담보를 잡은 거예요? 토지만.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를. 이건 경매를 안 붙여도 이건 붙이는 게 아니라고. 원래는 여기만 붙인단 말이죠. 여기만 붙였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괄경매라는 게 있어요. 일괄경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를 붙였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토지 저당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미치는 게 아니에요. 별개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여기 버릴 게 없어요. 1번 꼭 체크해가지고 다시 확인하세요. 중요합니다. 2번은 패스해도 괜찮아요. 근데 2번에서는 요것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뭐는 되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은 됩니다. 방해 제거요.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방 청구권은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이 되지만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이거 물청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 소멸됐다. 이게 중요해요.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있는데 1번, 자 2번이 있는데 갑의 저당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갑의 저당권은 이미 돈을 변제 받아가지고 무효가 된 거야. 원래 무효가. 근데 무효인데 이걸 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금은 누구한테 줘요? 1번에 줘요. 1번에. 왜? 아직 말소가 안 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이 2번 저당권자는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2번 저당권자는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자기 저당권이 침해가 되니까. 그래서 요 후순위 저당권자 요거 을은 요 방해 배제 청구로서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1번이 없어져야 되는데 1번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지금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지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저당권자가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돼요. 토지에다가 이게 토지예요. 이게 갑의 토지인데 여기에 저당을 잡았다고 지금 이렇게 을이. 근데 뭐가 됐냐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올리려고 그래요. 터박이 공사를 해요. 건물을 올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았나 봐. 돈을 변제 안 하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 붙일 거 아니에요? 경매를 붙일 건데 지금 만약에 이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이 토지 누가 낙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왜? 토지를 경락을 받아도 이 토지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잖아요. 권리적거리거든. 그럼 이게 경매가 넘어갈 때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그럼 이 저당권자, 토지 저당권자는 갑에게 야, 너 건물 올리지 마라. 건물 올라가면 내가 이거 제때 못 팔아먹는다. 이 땅을 경매로. 제 말 이해돼요? 이게 상식이거든. 지금 이게 봐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 갑이에요. 지금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저당권이 실행이 된 거야. 이르게 됐다. 보이시죠? 경매가 들어갈 때 실행이 예상될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저당권이 침해가 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해 제거예요.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하지 마세요. 건물 올라가면 이 땅 경매 안 되거든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저당권 요건 체크해 놓으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럼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지금 불법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죠. 그럼 불법으로 없어졌다고 해도 이걸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밑에 뭘 쓰면 돼요? 말소. 뭘 하면 되죠?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회복 등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가 저당물의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요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다 안 한다? 기한의 이익은 상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 안 해.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1억 빌려오는데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내 집을. 근데 담보를 제공 안 하면 은행에선 당장 갚아 긁지 않을까요? 당장 갚아. 그래서 담보물의 손상, 감소, 멸실이 될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이제 근저당권인데, 자, X 건물에 대해서 갑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저당권은 장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불특정 채권을 장래 발생할. 자, 근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이 됐다. 일시적으로 0이 된 거야.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럼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면 갑의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바로 소멸된 건 아니죠.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소멸한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대위변제했어요. 대위변제.
대위 변제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근저당권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될 거 3개 외우라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 1번. 두 번째는 뭐였죠? 요 근저당권 취지. 근저당권 요 취지의 등기. 세 번째는 채무자예요. 채무자. 요 3가지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결산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결산기 다른 말로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은 의무적 기재사항이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3가지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 취지, 그다음 채무자 이 3가지가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 최고액이란 개념 요거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이란 개념이 뭐냐 채권 최고액이란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집에다가 을이 지금 근저당권자인데 채권 최고액을 2억으로 정한 거야. 2억으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뒤에도 채권자가 있겠죠. 다른 후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대금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요 경락대금으로부터 너희들 후순위보다 2억만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내가 변제를 받겠습니다. 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가 책임, 요 채무자 책임 한도액을 말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한도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요 근저당권자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후순위보다 너희들보다 최소 2억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받아갈 거예요 라고 공시한 금액이에요. 이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4번에 채권 최고액에는 채권의 이자가 포함돼요. 그럼 이자는 우리 그 마이너스 통장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별도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만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근저당권의 이자는 별도로 등기합니다. 그럼 X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인데 요것도 20회부터 26회 7회까지는 거의 답이었습니다. 이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실행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서 받는 것이지 별도로 받는 것이지 최고액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번 있잖아요. 근저당권 4번도 그렇지만 꼭 외워놔야 됩니다. 이 근저당권은 올해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시. 자, 그 다음에 4번째 오시면 근저당권에서 아까 나왔던 거 채권 최고액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처럼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OX, X예요. 뭐라고 했죠? 아까 후순위 너희보다 우선 변제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피자가 있다고 그럼 동생들이 3명이 있어. 그럼 내가 형이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는 것 너희보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액수 그게 우선 변제액이에요. 그게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아까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결산기. 결산기. 그 다음에 이자는 등기해야 하네요. 등기했을 때만 포함된다. X죠. 이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최고액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아까 지연이자인데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의 하나여 그럼 X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의 집에다가 을이 최고액을 2억이라고 합시다. 2억을 정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후순위 채권자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날짜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았어. 안 갚은데 1년, 2년, 3년 있다가 이 친구가 경매를 붙인 거야. 경매를. 그럼 보통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1년분만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였는데 3년이 연체가 된 거지. 3년이. 경매를 붙였는데 확정 금액이 1억 5천밖에 안 된 거야. 1억 5천. 그럼 1억 5천이면 2억을 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3년치 지연이자를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2억만 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기서 5년 있다가 경매를 붙여. 5년을 있다가 경매 붙였는데 1억 8천이야. 닭 이자까지 지연이자 계산했더니 받을 돈이. 그럼 2억을 넘지 않았죠? 그럼 5년치 지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진 않아요. 전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분에 하나요 라고 틀렸고 여기다 뭐라고 바꿔야 돼요? 최고액 내라면 모두 뭐예요? 모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5년 있다가 경매를 붙이든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이든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대금으로부터. 자, 확정된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이때 최고액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 채권 최고액 2억이었는데 나중에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2억 5천이더라고. 이게 피담보 채권이. 그럼 5천이 된 게 2억 5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채무자가 있어. 채무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채무자나 후순위 저당권자는 2억 5천을 갚아야 돼요. 전부를. 초과된 거 전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 후순위권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에요. 이 물상보증인은 보증을 얼마를 쓴 거예요? 보증은 2억을 보증 쓴 거거든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어요. 3취득자. 이 사람은 2억만 갚으면 돼요. 최고액만.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나 3취득자는 최고액만 갚으면 되고 채무자나 후순위 저당권자는 초과된 금액 전부입니다. 전부. 여기는 전부를 갚으면 되고 여기는 채권 최고액. 최고액을 갚아야 되고요. 금액이 달라요. 변제 범위가 요게.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물상보증인이거든요. 여기 물상보증인은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어요. 물상보증인은 난 2억만 보증을 섰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라고. 2억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리해 놓고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저번 주에 그거 기억나죠? 어떤 게 있었냐면 요거요. 요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요 후순위 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경매를 붙여. 요거. 이 후순위가 경매를 붙이면 이 사람은 언제 확정돼요? 피담보 채권이. 후순위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항상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요것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얘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어. 이 친구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확정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된다고.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받을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건 받을 돈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받을 건지 정하는 거라고.
그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서에다가 얼마를 받을 게 있어요. 써야 돼요.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게 받을 돈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요거 이제 봐세요. 지금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겠죠. 자기가 경매를 신청할 때 기재할 거니까 신청서에다가. 근데 문제는 요 선순위예요. 선순위는 경매를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확정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건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경매를 붙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경매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가 선순위가. 그럼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해 보세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다 받을 돈을 써야 된다니까. 받을 돈을 안 쓰잖아요. 채무자 받을 돈을 안 쓰면 법원 직원이 그래요. 대체 얼마 받아요? 얼마 받는데 경매를 붙여요?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채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갚으세요 그랬다고. 그럼 채무자가 뭐라고 그래? 얼마 주면 돼? 얼마 주면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채권자가 글쎄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제 말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 시에다가 신책 서류에다가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쓰기 때문에 그 돈이 받을 돈으로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경매를 신청하지만 이 사람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거니까 경락대금이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경매를 붙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경매를 신청한다고. 그럼 얘는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고,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렇게 요거 하나 헷갈리지 않게 좀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이제 5번에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약법이잖아요. 여기 또 좀 편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 예, 여기서부터는 좀 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죠. 뒤로 가면서 또. 자, 매매 계약은 뭘로 가요? 매매는 요물이 아니라 낙선 계약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그럼 교환 계약은 무상이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요? 유상이면서 일시적 계약이에요. 일회성 계약이라고 해서 한 번 계약하고 마는 거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같은 거.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매매와 교환은 일회성 계약이에요. 이게 임대차는 계속이죠. 1년, 2년 계속 가는 거니까 매달.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뭘로 가야 돼요? 이건 편무가 아니라 뭘로? 쌍무가 돼야 되죠. 그럼 유쌍이 아니라고 했죠? 뭘로 가야 돼요? 이건 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은 반드시 유상 계약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쌍무 계약은 반드시 뭘로 가야 돼요? 유상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글자를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 쌍유가 돼야 됩니다. 예약이 나오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맞죠? 근데 이 채권 계약 안에 채권 계약인데 여기가 물권 계약이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약은 물권 계약이 아니라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계약의 종류가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는 이 계약의 종류가 작년에 시험에 배정이 돼서 단순 암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외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진짜 10월 달 가서 외워도 금방 보여요. 이것들은. 틀려도 괜찮고 이건요. 자, 이제 요건 기억해 놔야 되죠. 여기에 당사자 간 합의 외에 물건 인도가 필요한 거. 이게 뭐죠? 물건 인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요물 계약이거든요. 근데 요물 계약은 당사자 뭐라고 했어요? 합의 외에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물건에 인도가 있어야 돼요. 물건의 인도가. 이게 합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뭐라고 했어요? 계보.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이렇게. 현자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현상 광고, 요건 대물변제, 요건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 있죠. 요 두 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현대, 계보 이렇게 좀 외워놓아야 됩니다. 요건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면 7번에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무지하게 낮아요. 이 7번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청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가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건 X가 돼요. 이건 X가 됩니다.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이 아파트를 얼마에, 이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나름은. 뭐 이행 장소, 이행 시기, 이사 날짜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뭐 바구니에 있는 뭐 상추를 얼마에, 이 정도는 뭐 결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청약은 뭐라고 해서,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만약에 청약이 도달이 돼 버렸어요. 도달이. 상대방이 도달이 됐으면 그 승낙을 했냐 안 읽었냐, 승낙자가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청약이 일단 도달이 되면 함부로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철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도달이 되면 그 승낙자가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철회할 수 없다. 자, 3번에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X죠. 청약은 특정이 되든 또는 불특정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또 4번에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건 X가 되죠. 야,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 집을 1억에 사라. 5월 30일까지는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청약을 할 때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요 그림 기억날까 모르겠네. 갑이 집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한테, 이 을한테, 자, 내 집을 1억에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된 거야? 이 친구가 지금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에게는 이 의사를 내가 이야기했잖아 하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미성년자는 의사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누가 알았다는 거야? 이 친구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청약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법정 대리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미성년자인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는 주장이 돼야 돼. 거꾸로는 요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표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일 때는 자기의 의사를 주장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3개예요. 3개. 화살표를 잘 쫓아가 보세요. 화살표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있고 요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걸 원래 작년에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의사표시열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항할, 여기 보면 그 청약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 왜? 여기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7번도 청약과 승낙인데 요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8번에 오시면 계약 성립에 관한 거 역시 들어왔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8번은 또 높아요. 이게 7번은 정답률이 낮은데 8번은 높거든요. 이게 잘 모르겠네. 자, 여기 구체적 보이죠? 확정적 의사표시가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청약의 유인은 뭐예요? 유인. 청약의 유인은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거든요. 청약의 유인은 불확정인 거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자, 청약은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돼버렸어요. 또는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청약자가 뭐 했어요? 사망이 돼버린 거야. 돌아가셨다고. 그럼 청약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청약은 그대로 유효무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지 그 청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요. 청약자가 돌아가시거나 청약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고 만약에 승낙자가 승낙을 하면 누가 효력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이행하면 돼요. 상속자가. 그래서 요 지문들은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자,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뭐라고 해서 변경.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어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면 그 청약을 거절함과 뭘로 본다는 거야?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됩니다. 옳은 거죠. 이것들은요. 네 번째,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그럼 두 청약, 양 청약이 뭐라고요? 모두 도달할 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은 성립이 돼요. 요거 양 청약입니다. 양 청약이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 교차 청약이죠. 요것은요. 교차 청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우리 유료 주차장 아시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 행위라든지 그 서점에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 또 아니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뜯어 쓰는 거,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가 청약과 함께입니다.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사용한 거예요. 요것들은 내가 뜯었을 때 사용하는 게 계약이 성립되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뜯었으면 계약은 성립이 돼버려요. 난 이게 유료 주차장이란 걸 몰랐다 하더라도 차를 파킹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뭘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들어가거나 인식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X가 돼요. 그래서 유료 주차장이란 걸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차를 파킹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9번에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데 연착된 승낙 보이죠? 늦게 도달한 거죠. 늦게. 그래서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10월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친구가 10월 30일 날 보내서 이날 도달한 거야. 11월 1일 날. 그러면 승낙 기간이 넘어서 도달이 된 거잖아요. 이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승낙 기간 내에 발송을 했다 하더라도
도달 자체가 늦게 도달돼 버리면 이건 연착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정인입니다. 특정인에게만 되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인, 그 다음에 승낙은 누구에게만? 특정인에게만 가능하죠.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거야. 내 집을 사세요. 이렇게만 했지. 내 집을 사세요. 1억에 5월 30일까지는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정한 게 아니라고. 그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상당 기간 내요. 상당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했다. 정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입니다. 기간 내에 승낙이 뭐 해야 돼요?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됩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OX? X예요. 아니, 계약이 성립되려면 모든 사항을 합쳐야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집, 1억, 언제, 중도금, 잔금, 언제, 어디에서 이행할 건지 모든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냐 이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청혼을 할 때에 그냥 결혼할 의사를 표시한 거에 불과한 거지. 뭐 예식장 먼저 상견례 그다음에 다 준비해가지고 청약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아까 다르죠? 여기하고 아까 모든 사항하고 여기 이 지문이요. 요거 7번에 1번 내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뉘앙스하고 그럼 여기처럼 여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거죠, 지금. 이건요. 다른 겁니다, 어머님.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돼야 돼요?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할 때. 그렇죠?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도 을에게 야, 내 집을 1억에 사라 그랬다고. 근데 을이 그걸 받기 전에 누구한테? 갑에게 야, 당신 집 마음에 드는데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갑의 청약이나 을의 청약이나 내용이 일치되죠. 1억, 1억. 상대방도 일치되죠. 그럼 굳이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차 청약은 청약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청약은 2개가 되는 거고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승낙이 없어. 왜? 내용이 똑같잖아요. 청약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차 청약은 양청약, 두 청약, 양청약이 내용상 합치만 되면 되는 거고, 그죠? 합치가 되는 거고,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요 2개 청약이 모두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모두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청약이 모두 도달이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오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날짜는 무조건 그려놔야 돼요.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혹시 청약이 날짜가 나와서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체크를 해놓고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괜히 잡고 있다가 시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기간 알고 나면 엄청 쉬워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8월 30일 날로 기간을 정했어요. 승낙 기간을. 8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서신을 발송했는데 9월 10일 날 일단 도달이 됐죠. 8월 10일 날. 자, 일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30일 날 발송을 했어요. 승낙을. 그럼 늦게 발송한 거 아닌가요? 8월 31일이 승낙 기간인데, 자, 8월 30일 승낙을 해서 9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야. 9월 1일 날 가백에. 보이시죠? 그럼 도달이 됐을 때 승낙 기간의 승낙이 발송되었으므로 8월 30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승낙 기간이 지금 언제예요? 8월 30일이라고. 아무리 이 기간 내에 발송을 했다 하더라도 도달이 안 된 거잖아요. 도달이 안 되면 계약 자체 성립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계약이. 이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찾는 거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죠. 여기 8번에, 자, 3번에 8월 25일 날 발송을 했어요. 8월 25일 날. 보이신가요? 그럼 8월 25일 날 발송을 해가지고 언제 도달한 거예요? 8월 27일 날. 8월 27일 날 도달이 됐어.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된 거죠. 그때 가서 발신주를 찾는 거라고. 그때 가서.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25일 날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됐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리 발신을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어서 도달이 돼버리면 따질 이유가 없다고.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을이 연착되었으므로 갑이 을의 승낙에 대해서 다시 승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승낙한 거죠. 근데 언제 도달했어? 9월 1일이죠. 그때 갑이 뭐라고 했냐면 늦게 도달했지만 내가 승낙할게. 계약 성립하는 걸 할게.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왜? 연착된 승낙이잖아. 지금 이게 연착된 승낙은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새로운 청약을 본 거죠. 누가 이제 한 거예요? 을이. 그럼 요걸 누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늦게 도착했지만 내가 계약하는 걸 할게 하고 얘가 승낙을 한다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다 없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여기 8월 25일 날 발송을 해가지고 8월 27일 날 도달이 됐죠.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격승발이에요. 8월 25일 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옆에다가 격승발 이렇게 써놓으세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해요. 격승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격지자간에. 자, 그 다음에 을이 8월 20일 날 발송을 했어요. 8월 20일 날. 그럼 꽤 일찍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8월 20일이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8월 31일인데 8월 20일 날 지금 발송을 했다고. 그래서 언제 도달한 거예요? 여기 9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야. 9월 1일. 이런 식으로 9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죠. 그럼 원래 승낙 기간이 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한 넘어서 도달했죠. 근데 이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사고의 연착이라 그래요. 중간에 뭔가 사고가 터져서 늦게 도달했구나. 그럼 사고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늦게 도달해서 내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연착의 통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연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봐요. 그럼 연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 기간 내에 도달로 보거든요. 요 기간 내 도달이 됐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당연히 8월 20일 날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서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성립이 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격승발이잖아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할 때니까 결국 8월 20일 날 성립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에서 날짜가 나오면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고의 연착은 다른 건 없어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연착의 통지를 해버리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서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두 개 차이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9월 1일 날 갑에게 도달이 됐는데 갑이 서신의 발송일을 확인하고도 도착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았어. 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뭐 이거 연착을 통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통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발신주의 8월 20일 날 성립돼요. 격승발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갑의 서신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다면 을이 갑의 상속인 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어요. 그럼 아까 청약자가 돌아가시거나 청약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청약은 유효하다고. 유효하니까 이때 누가요? 을이 갑의 상속인 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거죠. 그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내에 병에게 도달이 됐어요. 저때에. 그러면 을과 병 간의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이 당연히 됩니다. 승력이. 그래서 청약자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기간 내 승낙을 하면 상속인이 그걸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럼 패스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패스했다가 나중에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봐도 돼요. 이건요. 느긋하게. 근데 느긋할 시간은 없지만 혹시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럼 패스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가 이게 똑같거든요. 이 문제집이 똑같이 나와.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가. 근데 지금 여기는 공간이 비어 있죠. 문제와 문제 사이에. 지금 이게 엔터를 두 번 두드린 거야. 여러분들 편안하고. 그렇죠? 시험장에 가면 이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전혀 없어요. 공간이. 다 올라가 있어요. 다. 바로 한 줄 밑에 봐. 문제예요. 그냥.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게. 지금 요건 진짜 편한 거예요. 문제 풀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시험장에 가면 이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근데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가 여가 있는데 요게 반절짜리가 있어요. 반절. 이게 돼요? 그럼 이건 패스해야 돼요. 이건 풀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보통 3개 정도가 들어가거나 4개 정도, 4개, 민법이 4개 들어가는 건 좀 드물어요. 보통 3개는 들어가요. 3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건 풀어야 되고, 만약에 한 공간에 문제가 2개 있더라. 이건 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 길지만 얘가 비어 있어, 공간이. 약간. 그럴 수 있죠. 이건 풀어야 되죠. 지문이 10줄이면 풀어야 돼요. 그 10줄이 이상 넘어가면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요 문제 10번이 보면 10번 문제가 지금 문제만 3줄이잖아요. 3줄. 그 다음에 1번 지문 3줄, 6줄이죠? 6줄, 7, 8, 9, 10 넘어가잖아, 이게. 그건 패스라 이거죠. 근데 보통 10줄에서 12줄 정도 되면 웬만하면 풀어야 돼요. 민법은 보통 그렇게 나오니까. 요건 좀 긴 편이고, 지금 이게. 요건 패스하고 넘어가야지. 아까 문제 풀 때
그게 편한 거거든요. 이걸 풀고 있어. 그럼 뒤에 걸 못 풀어요. 이걸. 자, 그 다음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란 말 나오잖아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거 원시적 불능이죠. 이건요. 자, 첫 번째 요건이 써놓으세요. 원시적 불능 중에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어야 돼요. 이건 전부 불능입니다. 전부 불능. 전부 불능일 때 나오고요. 그럼 2번에 자, 매도인은 물건을 넘길 사람, 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악의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3번에 매수인, 상대방. 매수인은 뭘로 가야 돼요? 선의이고 플러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배상이 아니라. 이때 조심할 건 요거예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매도인은 뭐예요? 악의 과실이거든요. 두 가지가. 근데 여기가 혹시 쌍방이 양쪽 모두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쌍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근데 또 하나 쌍방이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나와요. 이 두 개는. 반드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는 매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의, 아니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일 때만 나오지 쌍방 모두 다 선이다, 쌍방 모두 다 과실이다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요. 이거 지금 내기잖아요, 사유가.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갑이 있고 집이 있어. 계약은 5월 1일 날 했는데 이 집이 이게 계약하기 전이죠. 이 전에 요거 이날 이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소실이 된 거라고. 이때 매수자가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거라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너는 왜 집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했느냐, 너 책임을 져라 이거거든. 그럼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후발적 불능이 아니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요건이. 매도인은 선이 무과실은 안 나와. 반드시 악이 과실이어야 되고 매수자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자,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목적이 뭐예요? 원시적이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 체결돼 무효일 때만 나와요. 원무괴담이니까 원래 이게 원무괴담 기억나요? 무, 그다음에 담이거든요. 이걸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과 담보 책임이 나와요. 이것도 안 되면 뭐라고 했어요? 신 이렇게 와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신뢰배상을 묻는다. 그래서 원무개신 이렇게도 외워도 된다. 자, 여기 보면 급부를 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급부해야 될 자가 매도인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뭘로 가야 돼요? 알았거나 과실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알지 못하는데, 아니 알았거나 이건 악이죠. 악이고 또 과실이 있어야 돼. 누구는요? 매도인은 악이거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자, 문거 볼게요. 이렇게 4번. 상대방 매수자죠. 상대방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뭐예요? 몰라야 돼. 몰랐다는 건 선의. 그 점에 과실이 없어야 돼. 이게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매수자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일 때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어요. 그러면 여기 악의 또는 과실 있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뭘 줘야 돼?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라고 했어요? 신뢰배상이에요. 신뢰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신뢰배상은 들어간 비용입니다.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비.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500만 원 들어갔고 만약에 이행배상이 뭐예요? 그 집을 1억에 사가지고
1억 300에 팔았습니다. 300이 전매 차익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예, 이게 이행이익이. 그럼 이행이익이 예를 들면 300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원래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배상으로 해요. 500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500을 물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500만 원은 이행이익 300을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뭘로 가야 된다? 5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행이익 300으로 물어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칙은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뢰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했다면 그땐 이행이익 한도로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뭘로 해줘야 돼요? 원칙은 신뢰배상이 원칙인 거고, 신뢰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뭘로 해라? 이행이익 한도로 한다고요. 원래 신뢰배상이 많이 들어가요? 이행배상이 많아요? 당연히 이행배상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내가 왜 집을 집을 5억에 샀어? 그죠? 5억에 샀는데 지금 집값이 6억이야. 그럼 이행배상이 뭐야? 6억이에요. 아니, 1억이에요. 그 차익금이 1억이니까. 5억에 샀는데 10억이야, 집이. 그럼 이행배상이 얼마야? 5억이에요. 그 차익금을 말하는 게 이행배상이니까. 근데 집을 살 때 들어간 비용이 있죠.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뭐 등기 비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신뢰배상이에요. 신뢰. 그럼 경비보다 예를 들면 이행배상이 적어버리면 이건 투자를 이상하게 한 거지, 이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야? 이행이익이 훨씬 크죠, 이게 원칙은.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배상이 원칙이지만 신뢰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때는 이행이익 한도로 해라, 이거죠. 적은 걸로 될 수 있으면. 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민법은 원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에서만 이걸 인정해요.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지 않아요. 후발적 불능은 뭐가 나와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시적 불능은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가 되고, 여긴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또 하나가 뭐예요? 담보책임이 나온다고. 근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되면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보면 딱 정해져 있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채무불이행은 어디서 나와요? 후발적. 위험부담은 어디서 나와요? 후발적. 근데 계약책임은 언제? 원시. 담보책임은 원시. 이렇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아까 원무, 계담 이렇게 하나라도 외우면 나머지는 후발적으로 가기 때문에 외우기가 편하다. 원무계담. 근데 이 원무계담을 외워놔도 응용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담보책임이 나온다. 그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어디에만 규정을 뒀다?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쌍방이 양쪽 모두가 모두 과실이 있대. 모두 과실이 있으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매도인은 악의과실, 매수자는 선의무과실일 때만 나오는 거니까 이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옳은 거죠. 자, 3번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맞죠? 이행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이 아니에요. 이행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행배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물어주는 게 아니라 신뢰배상, 경비, 비용을 대상으로 물어줍니다. 자, 부당파기 동그라미, 요거 외워놓으세요. 이 부당파기는
계약이 좌절된 경우거든요. 계약이 좌절됐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약이 성립이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요? 불법 행위로 가요. 이건 불법 행위로 다루는 거지. 혹시 부당 파기가 나왔는데 이 부당 파기 보이잖아요. 부당 파기가 나왔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 그럼 틀려버려요. 이건 부당 파기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예,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문제를 내는 거고,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당 파기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뭐라고요? 중간에 파기가 돼버린 거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럼 이때 이걸 뭘로 다룰 거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당 파기를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 다뤄라?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을 부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부당 파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면 X가 된다고. 그것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니까 수량을 지정했어. 수량 지정이 뭐예요? 야, 이거 수량 지정이 뭔가요? 수량을 지정했다는 게 뭐야? 야, 평당가가 뭐 평당가 5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게 우리가 수량 지정이에요. 우리 아파트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요? 24평, 32평, 40평 그게 다르죠, 가격마다. 그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그게 평당 얼마씩 그런 거. 저희 시골 동네는요, 땅을 팔 때에 평당 얼마씩 그렇게 안 팔아요. 저희 동네는 그냥 그 도로가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 그 땅 몇 평인데 대충 200평 그렇게 팔지. 뭐 이거 평당 얼마 그렇게 안 판다고 우리 시골 동네는. 그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김씨 아저씨가 땅이 5평이 부족하더라. 그럼 담보 책임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물어. 왜? 평당 얼마로 가격을 정한 게 아니라 김씨 아저씨 거로 파는 거니까.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씩 하고 팔았단 말이야. 근데 30평을 줬는데 10평밖에 27평밖에 안 돼. 그럼 2평이 부족하잖아요. 그건 담보 책임 들어가야죠. 그건요. 평당가를 줬는데 제 말 이해돼요? 수량 지정 매매야. 평당 얼마씩 한 거. 근데 수량이 부족하더라. 그럼 무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해야 되는데 불타서 전부가 없어져야 물을 수 있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고, 얘는 뭘로 물어봐야 돼요? 얘는 담보 책임으로 물어요.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그 수량 지정, 수량 부족으로 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보 책임, 수량 지정, 담보 책임은 일부가 부족한 걸 말하는 거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가. 다르다고 이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혹시 그거 기억나요? 가압류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기억나나요? 그거? 동생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볼 때 그거 외우라고 했는데 저번 주도 풀었던 문제인데 이게 그 영어 임무 가세,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가세 그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종 뭐예요? 전담회 그래요. 전담회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나오면 동생관계 있죠. 그렇죠? 이 영자가 뭐예요? 영자가요. 이게 영수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음수표 이건요. 어음 맞죠? 이건요. 임대차 종료 요건 뭐예요? 무효나 취소가 보이면 동생관계예요. 이건 가압류. 요건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요 세금. 양도소득세,
또는 뭡니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동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했어요? 수급인, 요건 종신, 정기금. 요것은 전세권이 뭐가 된 거? 종료가 된 거. 요건 담보책임이죠. 요 담보책임도 원상회복 같은 거 뭐 물어주는 것들. 요건 뭐예요? 해제.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면 무조건 동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건요. 원상회복, 부당이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건 구분소유적 공유거든요. 요건 뭐예요? 청산금, 청산. 이 단어가 나오면 동생관계에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가 동생관계 없는 거예요? 채권, 증서나, 내가 이야기 안 했나요? 이거 안 가르쳐 줬나? 채권 증서나 변제와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아니면 담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말소. 이건 변제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임차권 뭐라고 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그 다음 경매무효, 경매무효.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는 거, 권리금.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생관계 없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면 엄청난 양이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가압류, 지문에 가압류가 보이잖아요. 가압류가 보이면 끝을 그냥 봐요. 동생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매매 계약만 봐도 동생관계 있겠다. 매매 계약. 이게 매매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동생관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채무가 면제가 되거나, 아니, 채무 인수요. 채무 인수라고 쓰세요. 채무 인수가 되거나, 그럼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되더라도 당사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동일성이 있다면 이건 동생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이 판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판례 엄청 중요하거든요.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예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생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없어지면서 동시항변권, 여기 갑하고 을이 있는데 집이 있고 각각의 채무가 있어서 이게 소멸되면서 이행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하고 여전히 동생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동생항변권에서는 판례 2개를 꼭 외워놔야 된다. 그게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동시가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한 번 제공했는데 수령지체에 빠졌죠. 그 다음에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동생관계가 있다. 이 2개를 꼭 판례 외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 판례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제공을 해요. 제공을 했는데 계속 제공을 안 해요. 제공을 안 한다면 여전히 동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있다. 2개 판례는 꼭 기억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4번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럼 이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이행 의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잔대금 지급 날짜가 도가 된 거야. 이게 뭐냐면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선이행 의무인데 이건 원칙은 동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동시가 나올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근데 예외로 동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는 여기를 질질 끌다가 그래요. 질질 끌다가
뭐가 되면 불안하면 불안하면 동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질질 끈다는 게 뭐냐면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중도금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질질 끌다가 상대방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을 날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가 같아져 버린 거야. 잔대금 지급 날짜가 됐다. 그럼 매도인도 이행하지 않고 매수자도 이행하지 않게 된 거죠. 그때는 동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런 거예요. 지금 갑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집은 5월 1일 날 이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을 잔대금도 5월 1일 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날이 되면 동생관계가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에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선이행 의무를 해요. 중도금 지급 날짜에 갑의 채무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를 주장할 수 없어요. 상대방 채무가 없는데 뭘 동시에 주장해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을이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날짜가 지나. 날짜가 이걸 이행지체라 그러지. 이행지체가 돼서 날짜가 같아졌어요. 그러면 이 갑의 이 집하고 그다음에 을은 중도금하고 이만큼 지연이자가 있잖아요. 지연이자에다가 플러스 잔금이에요. 이 세 가지하고 이 집은 동시행관계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변권이 나올 수 없지만 이 선이행 의무자가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지면 동시가 나오는데 이때 이만큼의 지연이자는 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중도금의 지연이자를 줘야 안 줘요? 지연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의 가장 큰 효과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잔금 지급 기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나오지 않지만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지면 동시가 나와요. 매매계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면 동시행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제 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의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이 그 금전을 반환할 때 대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자를 부과하여서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는 사용이익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자를 줄 필요 없다 그래버리면 X가 된 거죠. 이자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오세요. 여기까지 하고.